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호전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던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올라 8,799, S&P 500도 0.1% 올랐지만 나스닥만 0.2% 가까이 밀렸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강 국면이라면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IMF가 2012년 한국의 재정 적자 행진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한국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GDP 대비 20% 수준으로 적절한 편이며 향후 추가 투입 규모도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해구산 제공과 대북 문제 한미 공조,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0.3% 정도 올라 8,799, S&P 500 역시 0.1% 상승했지만 나스닥만 0.2%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반락하면서 결국 원자재주와 에너지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원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딱히 찾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다우지수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전략 후광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권에 들어섰는데요. 다우지수가 이달 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권에 들어선 것은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비심리지수가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이 되면서 일단은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점차 나타나고 있고 이 가계의 어떤 그 부의 감소 그리고 이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에 이러한 심리 개선이 실제 지출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 뚜렷한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 국채의 어떤 급등의 어떤 그 추세가 좀 진정된 점이 주가 반등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일본의 재무상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서 최근 금리 급등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유가와 상품 가격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와 이 상품 관련주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상승폭은 크게 나타나지 못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일본 재무상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기 금리 인상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내용이고 또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호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어떤 그 경기 바닥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 41포인트를 좀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미국 경기가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관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견지해 왔었던 이 폴 크루그만 교수 역시도 최근 연설에서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여름 중에 끝날 것이라고 좀 주장을 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비관론자들이 속속들이 이제 낙관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분간은 디플레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중 물가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연준리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해서 이 본원 통화가 작년 8월 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의 100%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통화 평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이 하이퍼 인플레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가인데요.
이 원유가 급등한 측면들 그리고 원유뿐만 아니라 굴이라든지 최근에는 대두와 같은 이 농산물 가격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의외로 조기에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정책 금리 변동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 결제 그 페드 금리의 어떤 선물 가격 역시 금년까지는 0.5% 이상은 확실하고 0.75% 정도도 인상할 가능성을 약 한 50% 정도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냉키 연준위원장의 어떤 그런 고민거리, 즉 이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쪽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네. 서둘러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 경기 회복을 좌초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은 3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고 좀 자제하다가 이 이후에 3분기에서 이후 4분기 이후에는 이 경기 회복 여부를 지켜본 이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지금 보면 인플레와 어떤 디플레 사이쯤 되는 리플레 국면에 지금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인플레 우려를 반영한 그런 또 표현이 되겠죠. 어쨌거나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오늘 아침에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쪽 금리 기조 어떻게 가져가는지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한편 유럽도 지난주에 좀 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유럽은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랠리를 지속해서 붙던 분위기는 다소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그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예. 이 첫 번째는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아르칸도르라는 기업의 어떤 부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독일에서 약 7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업체인데요. 다행히 토마스 쿠키라는 업체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이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 줄도산과 어떤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독일의 어떤 소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반영해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은행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럽에서도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트비아의 어떤 그 국채 발행 실패와 더불어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었었습니다만 이 스웨덴 정부가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밝히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상당히 좀 그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스웨덴 은행들은 최근에 급락 이후에 좀 큰 폭으로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국가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이 그 유럽 은행들에 대한 이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채 금리의 어떤 급등세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국 국채 금리는 최근 7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물론 최근에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만큼 악재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된 어떤 그 국채 금리의 상승은 기업들의 어떤 자금 부담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주가 오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유럽 증시도 당분간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역시의 국채 금리 때문에 난리도 아니군요. 자, 한편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좀 모습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까지 합쳐서 8개월 만에 만선을 회복하면서 홍콩 증시와 함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주말에 중국 증시는 막판에 급락을 했단 말이죠. 경제 지표는 괜찮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급 부담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담입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 이 증감위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이 IPO 재개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이 차스닥보다도 이 IPO 재개를 먼저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IPO 재개에 대한 부담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2,800선 도달 이후에 거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주를 비롯한 이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비와 생산 그리고 통화증결과 같은 이 지표들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생산과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부양체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이 긍정적인 결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그 매크로 측면에서의 호재가 상당히 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가는 중장기적으로서의 어떤 상승 추세는 다소 유효해 보이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압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부담 그리고 2,800선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담 갖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중국 증시 또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사실 미국 증시는 쿼드러플 또 동시 만기까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 변수 있으면 좀 챙겨주시죠. 일단은 미국 경제지표 일정들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발표될 이 물가지표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있을 그 경기 선행지수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기 금리 인상론과 관련지어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경제지표는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당분간은 조금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추이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지표 결과 자체보다는 미국의 어떤 장기 국채 입찰과 이 단기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채 입찰과 이 금리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유가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한 0.9%세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호재를 보였던 금융 심리 지표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가 그 선행지수 상승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지표들의 어떤 반응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전년 대비해서 이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이 경기 선행지수에도 플러스권의 어떤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제조업하고 주택의 체감 경기 지표도 개선이 지속이 될 것으로 있어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국채 금리 어떤 그 진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 또 유가에 대한 하락이 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일단 주가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강달러를 유발하게 되면은 유가나 에너지 관련주에는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내년도 정부 재정운용 계획 소식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지출 한 5% 정도 줄일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위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 정부도
그 감세와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현재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 그 내년 정부의 그 재정 운영 방향은 긴축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네. 그 정부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그 정부는 현재 그 내년도 예산 지출 규모를요. 그 올해보다 한 5% 정도 줄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올해 그 재정 집행 규모가 총 301조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 줄면은 한 290조 원 내외가 됩니다. 최종 방침은 이제 오늘 9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덧붙여 이제 내년 이후부터 아마 그 MB 정부 임기 말까지요. 그 긴축 재정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그 늘어나고 있는 국가 채무 때문입니다. 국가 채무는 현재 그 참여정부 때 급등을 해가지고요. 그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국가 채무와 그 GDP 대비 비율을 보면요. 그 우선 그 국가 채무는 2004년에 그 196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그 2006년에는 273조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2008년에는 그 30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2009년에는 그 36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GDP 대비 그 국가 채무 비율도 2004년에는 그 25.2%에 불과했는데요. 뭐 2006년 32.2%로 그 30%를 넘어섰고요. 네. 또 2009년에는 이제 그 35.6%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그 절대적인 그는 높지는 않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증가 속도인데요. 그 증가 속도 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인플레 우려도 좀 잠재울 겸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국가 채무도 조절할 겸 긴축 재정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자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그 한마디로 그 세금은 더 많이 걷고요. 네. 그 정부 지출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그 전략인데요. 아울러 그 이 같은 재정 정책 방향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 그 내년부터 이제 그 상당히 그 장기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그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그 세출 부문에서는 그 정부 지출 예산을 5% 축소하고요. 또 그 아울러 그 성과가 없는 그 각 부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각 부처 사업에 대해서 그 폐지 및 축소를 그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그 예산 주무부처인 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예요. 그 10% 예산을 줄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현재 그 지역개발 사업에 돈을 대주는 그 지역균형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그 광역특별회계로 바꿔서 유사 및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제 다음은 그 세입 부분인데요. 그 세금입니다. 현재 그 정부는 그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 세제 개편에 착수한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6개가 일몰이 되는데요. 그걸 손질해서 그 연장을 그 최소화하고요. 또 그 아울러 그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해서 그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부에서는 그 이 같은 세입 조정 방안에 대해서 뭐 그 최대한 긁을 수 있는 것은 긁었다. 그래서 누룽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로 밀어볼 때 그 앞으로 그 추가적인 그 세제 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닥에 붙어 있는 누룽지 긁듯이 정부가 긁어내게 된다면 결국에는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금을 예. 더 내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세금 기조가 내년부터는 증세로 전환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제 정부는 아마 그 증세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과거 정부부터 그렇지만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요. 안정적 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즉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큰 그림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즉 이제 증세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그 현재껏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는 그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가지고 그 중장기 세제 개편을 논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흐지부지되고 이제 없었던 걸로 됐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세제 개편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 우리 현실상 이제 증세가 불가피하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제 개편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국민들에게 먼저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보죠. 삼성전자가 대중국 관련 전략을 좀 수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중국의 저가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따르면 그 이윤호 부회장 등 그 최고 경영진들이요, 그 13일 중국으로 출국해서요, 그 현지 시장과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중국 출장 배경은 앞으로 더욱 중국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 삼성이 이같이 결정한 데에는 그 중국 시장이 이제 가전 하향 정책 등에서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그 삼성은 현재 그 고가 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 브랜드 전략으로는 중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은데요. 삼성은 이번 중국 출장과 앞으로의 검토를 통해서요, 그 이제 고가 시장 외에도 그 저가 시장도 그 적극 공략하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설마 삼성만 그렇게 전략을 바꿀까요?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만만치 않게 좀 방향성을 선회를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전략을 수정해서요, 그 아마 그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그 해외 브랜드 메이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현재 중국은 그 자국 업체는 저가, 그 해외 브랜드 업체는 고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중국 시장에서 그 해외 브랜드 업체가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낮습니다. 한 예로 그 중국 그 LCD TV 그 해외 브랜드 업체 점유율을 보면요, 그 샤프가 그 6.1%로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6% 수준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소니가 3.9%, 또 LG전자가 3.8%, 그 삼성전자가 3.0%, 또 필립스가 1.0%, 그 파나소닉 0.4% 등이거든요. 다 합해봐야 한 15% 그렇죠, 내외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예. 아마 그 중국 현지 업체가 다 시장을 그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게 한마디로 그 저가 전략을 내세운 그 중국 현지 업체에 그 해외 브랜드 업체가 고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가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면요, 그 소니, 뭐 샤프, 필립스 등 그 다른 해외 업체도 그 저가 시장 공략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렇다 보면 그 중국 시장에서 그 해외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이철희 캠코 사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캠코는 그 구조조정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상 그 정부의 역할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그 참고할 만한 것을 살펴보면요, 우선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선박을 매입해주는 그 선박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 선박 펀드에 대해서 이철희 캠코 사장이 밝혔는데요. 그 매입을 신청한 선박 펀드가 총 그 72척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여기에는 그 현대상선 등 그 빅4 해운사는 물론이고요, 그 중소 해운사도 다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 그 정부는 그 72척 가운데 그 10척을 제한 62척을 매입하기로 했고요. 예. 우선 내달까지 20척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연내 3회에 걸쳐서 매입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그 선박 다음으로 그 캠코가 이제 그 매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마 그 부실 우려 기업의 부동산을 그 캠코가 사들여가지고 이제 M&A에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소유로 있는 대우 그렇죠. 인터내셔널을 예, 예.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M&A 매물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캠코가 여러 그 기업의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은 게 대우 인터내셔널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그 이철희 캠코 사장은 그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그 연내 매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캠코는 그 연내 매각 주관사 선정은 어려워도 그 매각 계획은 세워가지고 이제 그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그 캠코 자회사의 그 한국 자산 신탁이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신탁 회사입니다. 그 한국 자산 신탁의 경우 올 3, 4분기까지 그 인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또 매각이 자초된 그 대우조선 해양과 그 쌍용건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우조선 해양과 쌍용건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그 쌍용건설의 경우 인수를 포기한 동국제강이 그 231억 원의 그 이행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그 이들 기업이 재매각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난해 낙찰가 수준에 근접하는 기업 가치 회복이 있어야 되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현재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 주가가 지난해 수준까지는 올라야지만 그 재매각에 나설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쌍용건설의 그 두 기업의 재매각은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재매각은 조금 어려울 테지만 어쨌거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연내주구로 매각에 착수하겠다는 캠코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한 7시 조금 못 돼서 말이죠.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적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 해직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백 기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만 0.2% 가까이 지금 떨어지면서 1,858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상승세를 지속한 셈이 됐습니다. 다우는 이번 주 0.4%,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7%, 0.5% 오른 셈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는 개선됐지만 4일 만에 유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의 움직임이 좋지 못해 다우의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의 쿼드러플 만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들 중심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극심해지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